선비님, 붉은 매듭을 지금 풀면 사람 하나가 반드시 피를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밤 제가 살아야 할 이유도 죽어야 할 이유도 다 그 매듭 안에 있단 말씀이요? 옛날 충청도 내포 땅 어느 고을에 유도겸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25 나이에 글은 반듯했고 성품은 고다 동네 어른들이 저 집 자식은 말끝에 거짓이 없어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안이 가난해 쌀독은 늘 바닥이었고 무엇보다 노모가 오랫동안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도겸은 새벽마다 약초를 캐고 낮이면 서당 훈장을 도우며 품을 팔았습니다. 밤이 되면 등잔 하나의 의지에 글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열해를 묵묵히 버텼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더 흐르면 어머니의 병이 먼저 혹은 도겸의 젊음이 먼저 꺾일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도겸은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아들의 손목을 붙잡고 낡은 보자기 속 은전 몇 잎을 꺼냈습니다. 눈빛은 희미했으나 마음은 또렷했습니다. 도겸아, 내 아비가 남긴 마지막 품삯이니라. 너는 이걸로 한양길을 가거라. 어머님, 소자 반드시 살아 돌아와 효를 다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고 그 손등에는 오래 참아온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겸은 집신끈을 단단히 동이고 책보와 마른 주먹밥을 챙겼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은전 몇 잎과 글 몇 줄뿐이었으나 가슴엔 하나가 또렷했습니다. 살아서 이름을 얻고 그 이름으로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며칠을 걷다 큰 장터에 이르렀습니다. 장터는 북적였고 물건을 파는 소리와 흥정하는 목청이 뒤엉켰습니다. 그 한편에 사람이 동그랗게 모인 곳이 있었습니다. 중심엔 점괘를 본다는 앞 못 보는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더기 도포에 낡은 지팡이, 그러나 말끝은 이상하리만치 단단했습니다. 도겸은 그런 무리를 피하려 지나쳤습니다. 그때 지팡이가 땅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발소리 고든 선비님. 도겸은 흠칫 멈춰 섰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앞 못 보는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눈이었으나 도겸은 마치 속을 꿰뚫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네는 한양길에 죽을 고비를 3번 맞을 걸세. 그 말에 도겸의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르신, 어찌 그런 흉한 말씀을, 흉한 말이라도 들었을 때 피하면 흉한 일이 아니지. 자네는 피할 수 있는 고비가 둘이고 마지막 하나는 사람 손으로만은 어려울 걸세. 도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그 둘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저에게는 병든 어머님이 계십니다. 노인은 한참 침묵하더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실로 묶은 매듭 3개였습니다. 푸른 매듭, 누런 매듭, 붉은 매듭 하나, 실이 곱게 꼬였고 안쪽엔 얇은 종이가 감춰진 듯 묵직했습니다. 푸른 매듭은 첫 고비에 풀어보게. 그때는 칼보다 마음이 위험할 걸세. 마음이 흐트러지면 죽음이 가까워져. 누런 매듭은 둘째 고비에 풀어보게. 그때는 돈이 사람 목숨보다 무거워질 걸세. 은전이 목숨을 대신할 게야. 도겸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붉은 매듭은요? 노인의 음성이 낮아졌습니다. 붉은 매듭은 셋째 고비에 풀어. 돈도 칼도 통하지 않을 때 글 한 줄이 목숨을 살릴 걸세. 하지만 미리 풀면 글이 칼이 되어 다른 사람 피를 부를 수도 있네. 도겸은 그 마지막 말을 오래 씹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도겸이 큰 절을 올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노인은 사람들 틈에 섞였는지 흔적이 없었습니다. 도겸의 손바닥엔 매듭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겸은 매듭을 저고리 안쪽 깊이 넣고 길을 재촉했습니다. 마음 한켠엔 두려움이 걸렸으나 다른 한켠엔 이상하게도 담담함이 깔렸습니다. 죽음이 무섭다기보다 죽음 앞에서 어머니를 두고 갈까봐 무서웠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도겸은 외딴 길가 주막을 만났습니다. 초가 처막 끝에 빗물이 맺혀 떨어졌고 문틈 사이로 주막에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도겸은 문을 열고 예를 갖추었습니다. 주인장, 하룻밤 신세를 지고자 합니다. 안에는 젊은 과부가 혼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매가 길고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선비님, 먼 길 오셨으니 따뜻한 밥부터 드시지요. 도겸은 밥을 먹고 아랫목에 누웠습니다. 피곤이 몰려와 눈이 감길 듯 했으나 과부의 한숨이 자꾸 귀에 걸렸습니다. 과부는 바느질을 하다 말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사람 마음이란 참. 도겸이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옵니다. 선비님 같은 분이 이 밤에 이렇게 혼자 누우시니 제 처지가 더 쓸쓸해져서요. 말끝이 애틋했습니다. 도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노모의 병상, 한양길의 고단함, 그리고 눈앞의 외로움이 뒤섞여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저고리 안쪽에서 손끝에 무언가 닿았습니다. 푸른 매듭이었습니다. 도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첫 고비는 칼보다 마음이 위험하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눅눅했고 창호지 밖은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도겸은 술잔을 내려놓고 일부러 방 안의 등불을 손끝으로 살짝 돋우었습니다. 불빛이 커지자 벽에 걸린 주련에 먹글씨가 더 또렷해졌고 과부의 얼굴에도 빛이 고르게 퍼졌습니다. 주인장, 소생이 글귀 하나를 내겠소. 뜻을 바로 잊거든 술 한 잔 더 받겠소. 과부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글귀라면 저도 들을 줄은 알지요. 도겸이 낮게 읊었습니다. 달빛이 이리도 환하니 숨어든 그림자도 숨을 곳이 없겠구려. 그 말이 떨어지자 과부의 바늘끝이 딱 하고 멈췄습니다. 웃음은 지었으나 눈동자가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밖에서 미세하게 숨을 삼키는 기척이 났습니다. 도겸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담담히 덧붙였습니다. 밝을수록 숨을 곳이 없다는 뜻이요. 과부는 긴장한 듯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 순간 도겸은 확신했습니다. 이 주막엔 손님만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도겸은 푸른 매듭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감겨 있었고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심즉생, 마음을 바로 세우면 산다. 도겸은 속으로 그 글귀를 3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과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인장, 소생은 오늘 밤 쓸쓸함을 나눌 사람이 아니라 길을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사내 둘이 들이닥쳤습니다. 하나는 낯을 들었고 하나는 몽둥이를 쥐었습니다. 이년아, 또 선비를 깨웠구나. 과부가 비명을 지르는 척했으나 그 소리는 얕았습니다. 도겸은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술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두 분은 지금 칼로 돈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입만 산 선비가 또 있네. 도겸은 사내들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방금 이 여인은 내 말뜻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들켰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의 웃음이 잠깐 끊겼습니다. 도겸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의 마음을 흔들고 칼 들고 나타나 그 돈을 뺏으셨던 겁니까? 이 밤마다 해오신 짓이 그리 보입니다. 내가 틀렸소?
사내 둘은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겁먹은 피해자가 아니라 수법을 짚어내는 상대를 만나 기세가 꺾이는 눈치였습니다. 도겸은 더 크게 목청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피를 보면 내일 장터에 소문이 돕니다. 이 주막은 사람 잡는 굴이라고. 그러면 두 분은 이 동네에서 더는 설 자리도 없어질 것입니다. 사내 하나가 낯을 움찔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선비님, 오늘은 우리가 졌소. 도겸은 단호했습니다. 오늘로 끝내십시오. 다시는 남의 목숨을 미끼로 돈을 뜯지 마십시오. 새벽 도겸이 주막을 떠날 때 사내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도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첫 고비는 욕망을 이겨낸 밤이었습니다. 정심즉생, 그 네 글자가 도겸의 발걸음을 다시 곧게 세웠습니다. 며칠 뒤 도겸은 큰 나루터에 닿았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져 강물은 불었고 물살이 사나웠습니다. 나룻배는 줄이 길게 늘어섰고 사람들은 젖은 옷을 부여잡고 떨었습니다. 짐꾼들은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밀어냈고 아낙네들은 아이를 업은 채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나루를 관리한다는 사내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오늘은 배가 적으니 돈 있는 자부터 태운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줄 뒤로 밀려났습니다. 도겸도 운전이 넉넉지 않아 망설였습니다. 이러다 시험 날짜를 놓치면 하는 생각이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그때 관리 차림을 흉내낸 사내 하나가 도겸의 어깨를 툭 치며 속삭였습니다. 선비님, 급히 건너야지요. 은전 두잎이면 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도겸은 그 말에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자리가 아니라 남의 자리를 빼앗는 값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두잎 때문에 배에서 내려야 할 것입니다. 도겸은 저고리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누런 매듭이 잡혔습니다. 그는 그 노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돈이 목숨을 대신할 날이라고 했습니다. 도겸은 누런 매듭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얇은 천이 한 겹 더 감겨 있었고 그 속에 은전이 가지런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겸의 숨이 길어졌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이 돈이면 오늘 건너고 길을 단축해 어머니 약값도 남길 수 있다는 유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러나 도겸의 눈이 줄 끝을 향했습니다. 비 맞는 아이 하나가 덜덜 떨고 있었고 그 어미는 아이를 감싸 안고 애원하듯 나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도겸은 은전 두잎을 꺼내 사내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는 돈은 내 자리를 사는 돈이 아닙니다. 사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뭐요? 도겸은 아이와 어미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와 어미를 배에 태우는 값입니다. 사내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선비님은 그럼? 나는 걸어 다른 나루를 찾겠습니다. 사내는 욕설을 삼키듯 얼굴을 찌푸렸으나 은전은 은전이었습니다. 결국 사내는 은전을 낚아채고 사람들 틈을 비집어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아이와 어미가 배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미는 도겸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도겸은 젖은 길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고 흙은 질척했습니다. 도겸의 집시는 금세 젖어 살에 달라붙었습니다. 발바닥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길가의 풀잎이 바짓단을 때릴 때마다 상처가 쑤셨습니다. 그러나 도겸은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돈이 목숨을 대신한다는 말이 내 목숨만이 아니라 남의 목숨도라는 뜻으로 가슴에 박혔습니다. 밤이 깊어 더는 걷기 어려울 때 산자락에 작은 산사가 보였습니다. 등불 하나가 흔들렸고 노승이 문을 열어 도겸을 들였습니다.
노승은 말없이 약탕을 데워주고 도겸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선비님, 발이 피에 젖었습니다. 패를 끼쳤습니다. 패는 사람이 사람을 버릴 때 끼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릴 때는 덕이 남는 법입니다. 그날 밤 도겸은 산사마루에 누워 비소리를 들었습니다. 문득 붉은 매듭이 떠올랐습니다. 미리 풀면 다른 사람 피를 부른다는 말이 자꾸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도겸은 붉은 매듭을 손끝으로 만지다가 스스로 손을 떼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산사를 나서려 하자 노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제 선비님이 아이를 태운 이야기가 벌써 나루에 퍼졌습니다. 도겸은 놀랐습니다. 그걸 어찌? 세상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그리고 착한 도는 소문을 타고 걷습니다. 마침내 도겸은 한양 도성문을 보았습니다. 성문은 웅장했고 사람들은 물결처럼 흘렀습니다. 도겸은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시골에서 보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도겸은 선비들이 묶는 여관체에 짐을 풀고 곧장 과거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밤이면 촛불 아래에서 글을 다듬었습니다. 낮에는 과거장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한양의 풍악 소리가 길거리에서 들려와도 도겸은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험날이 오자 도겸은 손을 씻고 하늘을 향해 빌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만은 제 손이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은 길고 숨막혔습니다. 그러나 도겸의 글은 반듯했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방이 붙었고 장안이 떠들썩했습니다. 장원은 충청도 내포 유도겸. 도겸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사람들 틈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살아서 해냈다는 기쁨이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첫째 고비도 둘째 고비도 넘겼는데 불안은 더 짙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불안은 곧 이유를 드러냈습니다. 장원 급제자의 혼사를 두고 권세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조 실권을 쥔 무관, 윤참판이 임금 앞에 나아가 청했습니다. 전하, 장원 급제자 도겸을 소신의 사위로 삼고자 하옵니다. 또 다른 대신도 나섰으나 임금은 결국 청을 제가했습니다. 나라의 명이 떨어지면 신진 관리가 거스를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었습니다. 도겸은 영문도 모른 채 혼례를 올렸습니다. 윤참판의 집은 넓고 사람은 많고 예법은 숨이 막혔습니다. 신부는 곱게 단장했으나 말수가 적었습니다. 눈빛엔 오래된 그늘이 있었습니다. 혼례 전날 도겸은 신부의 뒷모습을 한번 스쳐보았습니다. 하인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씨께서 또 쉿, 입 조심해. 도겸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으나 캐묻지 않았습니다. 캐묻는다고 답이 나올 리가 없으니까요.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도겸은 신방에 앉았으나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귀 뒤가 서늘했습니다. 그는 잠시 밖에 나가 찬바람을 쐬려 했습니다. 잠시 뒷간에 다녀오겠습니다. 신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도겸이 밖으로 나간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왔을 때 신방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도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겸은 부시를 쳐 불을 밝혔습니다. 그 순간 도겸의 입에서 숨이 꺾였습니다. 신부가 쓰러져 있었고 흰 저고리는 붉게 번져 있었습니다. 도겸이 비명을 지르자 집안이 뒤집혔습니다. 윤참판이 달려와 딸의 시신을 보더니 도겸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놈이 내 딸을 죽였구나. 도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생은 뒷간에 다녀왔을 뿐입니다. 입 다물어라. 내 집에서 내 딸이 죽었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했단 말이냐.
도겸은 해명할 겨를도 없이 포졸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도겸은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형조의 국문은 차가웠습니다. 질문은 단순했고 결론은 이미 정해진 듯 했습니다. 내가 신부를 죽였느냐? 아닙니다. 그럼 누가 죽였느냐? 누군가 담을 넘어 그 시각에 담 넘는 자를 본 사람이 있더냐?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윤참판의 집안 사람들은 밤새 술라를 돌았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도겸에게 유리한 증언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겸은 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눅눅한 공기,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빛. 그는 밤마다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머니는 누구 손을 붙잡고 살아가실까? 그 생각이 도겸의 숨을 조였습니다. 며칠 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죄인 유도겸 살인죄로 사형에 처한다. 도겸의 귀에서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고향에 계신 어머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사형 전날 밤 도겸은 저고리 안쪽에서 마지막 매듭을 더듬었습니다. 붉은 매듭이었습니다. 장터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돈도 칼도 통하지 않을 때 글 한 줄이 목숨을 살린다. 그리고 미리 풀면 글이 칼이 되어 다른 사람 피를 부른다. 도겸은 붉은 매듭을 조심히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종이에는 한 줄의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나무 아래 3가지 하얀 것. 도겸은 그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겸은 알았습니다. 이 글귀는 단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맹인 노인이 마지막에 굳이 말했으니 그 뜻이 도겸의 목숨과 닿아 있을 것입니다. 도겸은 옥조를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옥졸이 짜증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뭐야? 이 글귀를 형조나리께 전해주십시오. 제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옥졸은 비웃었습니다. 내일 죽을 사람이 뭘 또 꿈이냐? 도겸은 고개를 숙여 애원했습니다. 저에게는 병든 어머님이 계십니다.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옥졸은 한참 침묵하더니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흥, 어차피 내일이면 끝인데 한 번은 전해보지. 종이는 형조로 올라갔고 형조는 사건을 헤아려 보며 계문을 올렸습니다. 조정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소나무 아래 3가지 하얀 것. 장원 급제자가 옥중에서 남긴 글귀라며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뜻을 풀지 못했습니다. 소나무 아래 3가지 하얀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은밀한 암호인 것 같긴 한데 윤참판은 분노했습니다. 전하, 죄인이 시간을 끌려는 술책이 옵니다. 당장 사형을 집행하소서. 그러나 임금은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장원 급제자의 죽음은 조정의 얼굴을 더럽힐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소나무 아래 3가지 하얀 것이라는 글귀가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누구든 이 뜻을 풀어 진상을 밝히면 상을 내리겠다. 그때 한 대신이 조심스레 나섰습니다. 전하, 형조 문서를 베껴 쓰는 아이 하나가 글풀이에 발싸웁니다. 몰락한 집안의 딸이나 그를 아는 눈이 있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러보라. 얼마 뒤 어린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옷은 수수했고 손끝은 잉크로 검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맑았습니다. 소녀는 종이를 받아들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조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침내 소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이 글귀는 이름을 가리키옵니다.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설명해 보아라. 소나무는 송, 3가지는 석삼, 하얀 것은 흰백,
소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송삼백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윤참판 댁에 있을 가능성이 높사옵니다. 이름을 풀어 적은 것이옵니다. 임금은 곧바로 명했습니다. 포도청에 이르라. 윤참판 댁의 노복 중 송삼백을 찾아 잡아들이라. 포졸들이 윤참판 댁을 에워쌌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마구간 쪽에서 누군가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노복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팔을 뒤로 꺾어 결박했습니다. 나는 송삼백 맞지? 그 노복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송삼백은 조정으로 끌려왔습니다. 무릎 꿇린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형조에서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아씨를 해쳤느냐? 송삼백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윤참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내 놈이 내 딸을. 송삼백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어려서부터 참판댁에서 살았고 아씨와 정이 들었습니다. 조정이 숨을 삼켰습니다. 감히 아씨가 혼례 뒤에 도망가자고 했습니다. 밤에 마구간 뒤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뒷간에 간 사이에도 아씨가 오지 않았습니다. 소인은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송삼백의 말끝이 찢어졌습니다. 화가 나서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따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잡힌 게 칼이었습니다. 정신이 나가 그만. 윤참판은 주저앉았습니다. 임금은 엄숙히 선포했습니다. 송삼백은 살인죄로 사형에 처하라. 유도겸은 무죄이니 즉시 풀어주라. 옥졸이 달려가 도겸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도겸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옥바닥에 주저앉았고 차가운 돌의 감촉이 온몸을 스쳤습니다. 며칠 뒤 임금은 도겸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대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으니 이제 벼슬로 나라에 보답하라. 도겸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소신은 먼저 고향에 내려가 병든 어머님을 뵙고자 하옵니다. 임금은 잠시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허락했습니다. 도겸은 고향으로 내려갈 길을 얻었습니다. 도겸은 조정 한켠에서 문서를 베껴 쓰던 소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도겸은 소녀 앞에 깊이 절했습니다. 소저의 글 한 줄이 소생의 목숨이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글귀를 읽었을 뿐이옵니다. 도겸은 다시 내포 들녘으로 내려갔습니다. 길은 여전히 멀었으나 발걸음은 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살아남았고 살아남은 자로서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겸은 낡은 초가를 보았습니다. 굴뚝 연기가 가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겸은 그 연기를 보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며 크게 불렀습니다. 어머님. 병상에서 고개를 들던 어머니가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겸아, 도겸아. 도겸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소자 살아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더듬어 쥐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랬다. 도겸아 고맙다. 그날 밤 도겸은 어머니의 곁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푸른 매듭도 누런 매듭도 붉은 매듭도 모두 이제는 풀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남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터에 그 앞 못 보는 노인의 존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지만 도겸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날의 매듭은 충분히 제 몫을 다한 듯 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도겸은 벼슬길에 나아가 백성의 억울함을 가벼이 넘기지 않는 관리가 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내포 땅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밝은 달 아래는 가장 환하지만 그만큼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면 유혹은 칼이 되지 못했습니다. 돈과 글은 욕심을 채울 때가 아니라 억울함을 풀 때 가장 귀했습니다. 야단민담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